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학과 1학번 김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과대 광명고집과 전공 선택 관련한 부분인데요. 지금 학생들이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에 대한 방안으로 제가 좀 봤을 때는 복수전공과 이중전공이 마법의 해결책처럼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전공술림 현상 때문에 서울대학원과 외대에서는 광명고집을 폐지한 바 있는데요. 뭐 진입 정원이 그러니까 전공술림 현상이 사실 예상되는 바를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인기 있는 과목들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뭐 120%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과목을 원할지 모르고 또 복수전공과 이중전공은 마치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마법의 해결책처럼 들렸는데 그러니까 전공술림이 되는 전공술림 과목에 주전공 선택도 많이 하고 복수전공과 이중전공 선택도 많이 했을 시에 근데 그게 또 진입 정원이 매년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는 양질의 유연한 강의 확보와 교수 확보가 가능하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이 발표하신 부분에 제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도 복수전공이 여성이 안 열려서 저도 못 듣게 되는 게 있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강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4가지의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교수의 지위를 유연한다. 근데 이거 사실 유능한 교수들이 다 중앙대 기피하게 되는 길이 되겠죠. 두 번째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들을 많이 채용한다. 뭐 아까 전에 또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대학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자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에 학점을 통해서 전공 선택을 제한하자가 되는데 그럼 결국에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되지 않겠냐. 결국에 다른 학교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교육비 인상이 우려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대책이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훈처장입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학생들의 선택과 요구 수요를 100% 다 학교가 수용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학교도 그런 제도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도는 가급적 학생의 선택권을 더 늘려가자는 취지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앞으로 인원을 줄여나가는 상황 속에서 택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뭘까를 고민해서 이런 방안을 고민한 것이지 학생의 요구를 우리가 100% 다 수용하고 쏠림 현상을 100% 다 학교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모색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고 이 120%로도 수용이 어렵다. 이런 거는 우리 이중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에서 가급적 수용을 많이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러면 쏠림 현상이 많아져서 어떤 특정 학과에 인원이 많아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될 거냐. 당연히 교수 뽑아야죠. 당연히. 계속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강사로 강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폭넓게 수용을 하는 차원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지 왜 100% 다 수용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논의는 상당히 지금 단계로서는 어떤 학교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다른 학교는 다 학과제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다시 왜 학부제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학부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왜 지속적으로 계속 학부제를 시도를 해왔는데 왜 계속적으로 안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안 됐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대학교까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전입교원 강의 분석력이에요. 학교가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나게 강사들로다가 그것들을 메고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럴 거면은 이런 일을 시작조차 하지도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등록금 아까 얘기했는데 맘 놓고 못 올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올리면 각종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못 올려요. 그만큼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더 교육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네, 우리 행정부총장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용통역과 학생교수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대학생이시니까 논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그 안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모든 상황이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베네핏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좀 전에 사회학 학생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열악한 입장에서 두 가지 대안을 놓고 어떤 것이 조금 더 우리 구성원들이나 미래를 위해서 나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택안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현실을 아시잖아요.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대주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 상태를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대안을 1번, 2번, 3번 대안을 저희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부작용이 좀 덜한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한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회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저는 가급적이 이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도 같이 대안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니까 또 우리도 완벽한 안을 만든 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또 채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좀 어딘가요? 복도에 있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시아문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중문과 학생 이동욱입니다. 네, 사실 아시아문학부도 작년에 비교 민속학과가 없어지는 걸 막지 못했는데 사실 아까 말하셨던 게 학생이 많이 몰리면 그거를 다 수용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안 오는 과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불가피하게
패과나 통합이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내버려두면 한쪽으로 몰리는 게 무조건 생길 텐데 학부제 내에서 학과제가 유지될 수 있는 걸 어떻게 단언하시고 그리고 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폐전공에 대해서 보완책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주전공의 인원만을 가지고 패과를 정하지는 않겠다는 말씀드린 대로 이중전공이라든지 이중학위라든지 그다음에 복수전공의 인원까지 다 반영을 해서 우리가 수요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하게 되고 뭐 지원자가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미리 그걸 선제적으로 관리 전공으로 지정해서 그 관리 전공이 다른 분야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융합 전공으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그 제도적 장치까지 다 하게 되면 아마 전공이 학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학문의 패러다임이 쭉 일정하게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경영학과가 별로 인기가 없는 학과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경제학보다 훨씬 경영학이 인기가 더 많게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쏠림 현상이 계속 20년, 뭐 10년 이상씩 이렇게 지속이 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식을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이 아니면 아까 총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학과를 폐지를 하게 되죠. 그 학과를 폐지하고 나면 다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학문의 패러다임을 일정 부분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전공이 폐지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전공이 폐지된 그런 학과 전공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학과를 없애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문화의 하나는 교수님들이 강의진로 승부하셔야 돼요. 인문학, 저도 인문대학입니다. 유럽문학부, 유럽문학부인데 전공이 언제까지 교수님들이 인문학 전공의 벽에 갇혀서 그칠 수 없다는 거죠. 교수님들도 더 많이 연구하셔야 되고 또 연구를 통해서 좋은 강의를 주셔야 돼요. 교수님들도 이제는 정말로 이전의 틀에서는 좀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을 거듭 교수고 인문학을 하지만은 충분히 강의질로 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강의가 제 거예요. 20명 이상 교수. 크리스 빙게이에서 제가 만든 거예요. 유럽문학이 그것만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약 4,000명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잠깐 했습니다. 네. 대학원 사회학과 김진주라고 합니다. 일단 평가 계획안을 보면은 일단 어쨌든 간에 통계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도 나오는데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어 보이는 것 같고요. 일종의 지나치게 취업 중심적인 으로 해결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리면 평가에 기초가 된 게 일종의 양적 자료들인데 양적 자료들로 잘 평가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질적 자료들로 잘 평가될 수 있는 학과가 있고 이는 중앙대학교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업 경쟁력 문제
하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정치적 혁신이 중요해서 단순히 양적 자료만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IT 산업 같은 경우는 가치적인 혁신이 중요하니까 아무래도 양적 자료로 평가하기가 용이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이렇게 양적 자료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학점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자꾸 나오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공부 때 전공심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공심화가 학점이 다르죠. 원래 가정공 전공 그 학점은 132학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전공심화를 총 보면 120학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공만 하면 120학점만 따면 되느냐? 그건 아니고 126학점을 따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공 심화가 뭐냐면 주로 대학원에 진학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 대학원에 진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3.5 플러스 1.5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석사 연계과정을 통해서 석사까지 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 과정 중에서 이 126학점 플러스 대학원 과목을 9학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해서 이미 9학점을 듣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1.5년 정도 되면 대학원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학석사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완전히 취업을 하는 학생들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학사 그 구조가 대부분의 연구 중심 대학들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중심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유명한 연구 중심 대학들이 전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앞으로 교육 중심 대학이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야 되는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학사 구조를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 가능한 학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한 거고, 물론 그 안은 여러분들이 선택력을 높여서 나중에 가정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회에 나가서 적응력을 더 높이는 이런 취지도 있지만 그 구조 자체는 우리가 연구중심 대학의 구조로 가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단순히 졸업하고 그냥 취업해서 직장을 찾는 또 굉장히 필요하지만 연구자를 준비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이런 전공 심화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유능한 연구자들을 준비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연구부 총장에서 대학원을 제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종과대학의 컴퓨터공학과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저희 졸업생 중에 실제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 경쟁대학 성균관대학만 해도 거의 20% 이상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는 당연히 37%, 8%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률이. 저희 대학이 지금 이제 낮기 때문에 제가 연구 중심 대학으로 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를 하려면 사실은 넓게 땅을 파야 깊게 들어갑니다. 너무 학문제 좁게 파면 깊게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저희의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학부 때 좀 넓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섭렵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대 저희의 제도가 시험만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적 자료에만 기반해서 관련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는 해답이 없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학과를 비교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양적이라는 거죠. 그 양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크게 볼 때, 이제 학과를 이제 취업률이라는 걸 많이 평가를 합니다. 학생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때 요즘 굉장히 비교하기 힘들지만, 수능 성적이라든가,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 중심으로 할 때는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을 많이 봅니다. 교수님들의 논문의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질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왜 양적인 건 보면 질적인 걸 봐야지. 근데 사실 이게 양적인 건 굉장히 객관적인데, 질적인 거는 상당히 다양하고, 좀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판단할 때, 질적인 걸 판단할 때 그런 것이 이제 교수님들이 논문이 얼마나 중요한 논문지에 논문을 게시하느냐, 그리고 그런 논문을 얼마나 다른 분들이 많이 참조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걸 질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공과장 같은 경우에는 교수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연구 역량을 받아서 얼마나 과제를 많이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밖에서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크레딧을 가지고 연구 과제를 이끌어오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양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정성적인 걸 그래도 객관적인 양적인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저쪽 아까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연극학과 김용수입니다. 저도 이제 이 발표 보면서 느낀 점이 저희 대학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예술 전공 비율이 높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떠한 잘못이라는 듯한, 그러니까 좀 잘못되고 있다는 방향이라고 이제 제시하는 느낌이 받았는데요. 그 예술대학 비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왜 잘못인지,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총알을 줄일 때 왜 예술대학 측에서만 줄여야 되는지, 그 이유가 취업률 때문인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저희 예술대학은, 네, 저희 전공은,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를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대학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술대학에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달려와서 한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친구들까지 다 같이 취업률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예 그냥 똑같이 그냥 판단해 버리는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하고,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셨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예술대학 연극학과 학생 다녀오라고. 약간 같은 얘기인데요.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 피어 그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교에 지금 아까 PT 잘 듣습니다. 피어 그룹이라고 하는 비교 군의 대학들이 성균관대 혹은 한양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는 근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예술대학 소속이라서 그런지 예술대학에 대해서 궁금점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예술하고 있는 연극학교들이나 혹은 음대들의 여러 가지 예술을 통과하고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지금 그 피어 그룹분에 대해서 혹시 그 지표가 정말 취업률이 많이 아까 적어서 말씀을 하셨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질문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2011년 공동교육 통합 당시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교육 2011년에 통합을 할 당시에 그 공동교육 통합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서울과 안성 캠퍼스에 있는 유사 중복학과는 없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 경영대학이 있었고요. 안성 캠퍼스에는 상경학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그러니까 서울에도 경영학부가 있었고요. 안성에도 경영학부가 있었고, 서울에도 경제학부가 있었고요. 안성에도 경제학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유사 중복학과를 없애야 되니까 학교의 선택이었죠. 서울을 없애든 안성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서울 경영학과를 없애는 것보다는 이제 안성 경영학과를 이제 통합을 시키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게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가지셨다고 생각을 했었고, 당시 정원이 제 기억으로는 한 6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상경학부에.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모집단위를 이제 안 뽑으니까 600명은 안성 어디에다가 둬야 되잖아요. 그 정원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600명 가까운 정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이런 데다가 잠시 이제 속된 편으로 파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 정원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85명이지만. 그러니까 그때 파킹해놓은 공동교육 통합을 하기 위해서 파킹해놓은 그 인원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대학을 우리가 경시를 해서 예술대학이 완만하니까 없앤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경학부 정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금 두 번째 피어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건 뭐 자타가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예술대학은 아까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계열별을 뽑아가지고 하는 시스템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1학년 때부터 자기 전공으로 들어와서 그냥 계속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술대학에서 어느 바보가 취업률로 경쟁력을 평가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게 있잖아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항상 약간의 이제 우리가 많은 대상을 두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적 수요량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취업률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포함이 되지만 이제 그 사회적 구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예술대학 관련한 이슈들은 굉장히 작은 이슈였었어요. 그 외에 다른 학과들의 문제였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술대학 관련한 이슈들은 분석은 분명히 했지만 저희가 적용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응용통계학과를 평가할 때랑은 달랐다는 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연극학과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술대학에 대해서 저는 대표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그냥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어 그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지표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취업률이 결코 다가 아니라면 어떤 지표인지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좀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제 평가 제가 했던 거는 실제로 평가를 했던 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표 산정 과정에서 예술대학의 특징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적평가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 예술대학의 특수성이 그대로 반영이 됐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중앙대학교 학사구조 선진학 대회가 그 평가 결과와 큰 연동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죠. 아까 보셨잖아요. 그 3, 4학년에 있는 그런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경쟁력이 약한 거라면 그걸 예를 들어 통폐합을 한다면 그건 학생이 얘기한 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건데, 그건 하나의
참고 자료로 그냥 쓰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피아노, 바이올린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전공 같이 했다가 3학년 때 선택 통으로 뽑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예술의 영역 중에는 융복합이 가능한 영역이 상대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은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활성화된, 소위 말해서 융복합적 문화 콘텐츠 형성이 가능하게끔 틀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평가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인 잣대에 의해서, 양적인 잣대에 의해서 결코 평가 지표를 만들지 않았고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는 안성 설명에서도 충분히 동의했었고,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의 바탕에서, 그의 터잡아서 이건 선진화 계획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정원을 148명을 예술계에 줄이는 것을 예술 계열의 순정원을 감축한 게 아니라 보문교 통합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생명공학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에 잠시 이렇게 해놓은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개념이라는 것도 우리 부총장님을 통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걸로 판단합니다. 아까부터 손 들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서양과의학번 강승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좀 떠는 점이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일단 아까 교무처장님께서 80년대부터 학부제 실험이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라라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일단 지금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에서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학부제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전공 선택제라는 어떤 덩어리가 커진 규모인 것이고, 80년대 이후로부터 학부제 실험 실패해 왔는데 그 경험 속에서도 중앙대학교는 왜 이것을 반복하려고 하는지가 사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이제 학부제와 아까부터 계속 다르다는 걸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기획수장께서도 PPT까지 따로 하셨는데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레인보우 보시기, 각종 아까 영어 그런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전공 선택제로서의 대규모 전환이 없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중앙대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할 수도 있고 교수님도 수용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학사구 선진화 계획의 핵심은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그 정원 감축의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학교가 제시한 것이 어떤 본질적으로는 학부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의 것인데, 문제는 그 학부제가 지금 중앙대학교에 어떤 파란을 끌고 왔었느냐. 2009년, 2010년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에 폐과하기로 했던 학과들 학부제로 묶었죠. 대표적인 게 2013년에 폐과됐던 아시아문화학과의 민속학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학과들. 학부제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사실 학교를 그렇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학부제 전환이 계속 실패해왔는데 그걸 반복하는 이유도 모르겠을 뿐더러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마당에 새로 등장한 학부제, 그 다음에 거기서 배려하겠다, 이중도 거주도 하겠다는 것들이 사실상 폐과를 의미하지 않는 건 사실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점이 뭐냐면, 그럼 지금 이 선진화 계획을 짰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엑센추어라는 컨설팅 회사가 같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회사예요. 2009년, 2010년 중앙대학교 대규모 구조조정 당시에 엑센추어 컨설팅 업체가 제시했던 구조조정안들 아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볼만하거든요. 수학학과 물리학과 합쳐서 수학 물리학과 만들자. 화학적 융합이라고 그런 업체를 하던 그 회사는 재밌는 게, 그 회사가 아마 2010년 이후에 고려대학교 컨설팅도 하러 들어갔다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런 한숨을 벌었어요. 우리가 중앙대학교 하는 줄 알아? 나는? 되게 엑센추어라는 회사가 2009년, 2010년도에 중앙대학교 구조조정을 짜면서 아까 총장님들 말씀하셨던 그런 수많은 불미스러운 사태들을 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교수님들의 87%가 현안 보류를 요구할 정도로 학교 학생 사회 내부에도 학교 구성원들하고도 전혀 소통되지 않은 안을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가 이제 결정을 하셔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공개를 하신다는 것 자체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절차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겠죠. 아까 이제 학생처장님 교무처장님이신가요? 기획처장님이시네요. 아까 연구학과에서 예술대 평가지표 얘기할 때 안성된 설명회에서 학생들이 동의했다라고 하시는데, 학우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그 계획안에 동의한다고 나온 자리가 아니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어떤 절차로 이게 정해졌는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학사부로 선출한 대학이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학교본부에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영돈 학생처장님이 2010년 이화여대 학부사랑 1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잠시만요. 노영돈 교수 도구인문학과는 학과 통폐합은 기초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학제 간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학문의 특수성이 무시되는 측면도 있다며 진정한 통섭은 개발 학문에 대한 전문성이 전제돼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거나 혹은 뭐 처장님이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뭐 처장님 되신 다음에 말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거예요. 뭐 아까 뭐 통섭, 뭐 통합, 융합, 뭐 유기적인 어떤 정황변동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그 기초 학문간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될 때 가능한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되게 기본적인 상식적인 혹은 지금의 어떤 그 학문체계라는 것이 유지되어 온 어떤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학문체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기간에 몇 년 동안 어떤 뭐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서 융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이화여대 학부사로 인터뷰했던 노영돈입니다. 그때 인터뷰했던 내용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소신도 똑같아요. 학문 간의 융복합이라는 건 있죠. 어정쩡한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초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가능한 사람들이 이뤄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융복합이라고 해가지고 어정쩡하게 전공 대충 하다가 안 되니까 융복합한다?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교수님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학은 대학에 있어서 있죠. 연구와 교육이 다르지 않아요. 연구중심 대학, 교육중심 대학 그건 절대 다르지 않아요. 왜? 우수한 연구를 통해서 좋은 교육이 나와요. 대학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연구를 해서 얻어낸 새로운 지식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학문 후속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전수해 주는 게 대학 교육이에요.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 좋은 강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인터뷰한 내용 지금도 똑같은 소신입니다. 기초학문 튼튼하게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어떤 연구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융복합 못합니다. 어제에 떠지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교학부 총장님 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교학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행학부에서 제가 회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부행교수라고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좀 전에 처음에 우리 이제 교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경영학 인기가 없었다는데 정말 맞는 말입니다. 경영학이 일단 미달이었습니다. 미달. 제일 공부 다 배치를 받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 경영학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달라졌고 계열별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면 같아서 제가 계열별에 대해서 아니면 학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학생이 말씀하실 때 뭐 학부제나 다른 대학에서는 계열제나 다른 대학에서 다 많이 좀 실패를 했는데 왜 그런지 중앙대학에서는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저희가 그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 다른 대학에서 실패했던 걸 저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 조치를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아카데믹 어드바이저 시스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1년 그냥 다니고요. 1년 후에 거의 100% 성적에 따라서 대입 성적과 1학년 때 수강 성적을 가지고 말을 정했습니다. 단지 전공이 1년 연기된 거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1학년 때 그냥 뭐 국어 듣고 영어 듣고 이러다 보면 전공 선택
때문에 전공이 뭔지, 경영이 뭔지, 경영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않고 경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밀려서, 성적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경영을 갔습니다.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저희는 1년이 아니라 1년 반, 3학기를 듣고 선택을 하면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리 시스템을 두고 또 CA 세미나를 둬서 단순히 그것만 두면 아무래도 학생과 교수님들이 책임감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점도 보시다시피 0.5학점씩을 부여해서 교수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학생도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전공 탐색하는 기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학점도 부여하고 기간도 우리가 한 학점도 연장하고 있고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저희가 보면 또 계열별이라는 건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전공 뭐 과학서 지정 이런 거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과 출신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앙대학 출신 만나는 것은 그나마 좀 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실 살려야 되는 대부분의 분들은 중앙대학 출신입니다. 뭐 자기 대학과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만 좀 더 이제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중앙대학교 생들 자기의 모든 동료로 삼고 모든 선배로 삼고 후배로 삼고 이 사귀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계열별의 특징이라는 것을 아까 보시다시피 사실 그 뭐 CAU 우리가 그 레인보우 시스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 학생들을 그냥 가만히 놔둬서는 이 적심한 취업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시험에 잘 리드할 수 있게 해서 우리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든지 또 우리가 취업에 관련된 것도 학점을 부여해서 여러분들 잘 리드를 해서 적성에 맞는 과로 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저희가 전공을 선택할 때도 학점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카데믹 어드바이저가 추천서를 쓰고 또 그 사람이 과목을 어떤 걸 듣는가를 보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예전에 했던 학부제, 예전에 했던 계열제 이런 것과도 다릅니다. 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정원도 학부제나 계열제 같은 건 정원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은 120%에서 플렉서블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께서 자기가 원하시는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싶으셨던 또 공부에 자기가 가고 싶은 그런 직장을 가기 위해서 직업을 얻기 위한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그 실패를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을 잘 보완을 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말 원하는 그런 전공을 하시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시도록 정말 하기 위한 고민의 그러한 작품이라고 잘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진 우리 교무처장님께서 한번 답을 주시고 학부제 예, 저기 발언기에 걱정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저랑 혹은 일반적인 한국 대학사회 구성원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다른 학교에서 실패했던 학부제 실험 대신에 뭐 어드바이저 시스템 일종의 그 학부 전공 탐색 시간을 뭐 2학기에서 3학기로 늘리고 뭐 거기 교수님들과 세미나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학부제 시스템이 계속 실패해온 이유가 각 대학에서 기존에 갖춰왔던 이 전공 선택 선구기간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부실해서였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의가 있거든요. 학부제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부 선진화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경영학과를 포함해서 소위 얘기하는 일부 인교학과들 120%를 갈 수 있다고 열어놨고, 뭐 계열로 들어와서 당신이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 이제 그런 식으로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을 해요. 그 신입생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 상당 부분 학생들이 그 120%의 비율을 상회할, 몇 배를 상회하는 상당 부분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그 학생들은 사실 전공 선택 기간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입학하기 전부터 생각했던 학과로 가기 위해서 점수를 따는 과정이지, 그 학생들, 뭐, 이 소위 인기학과를 원해서 들어왔던 학생들이 전공 그 탐색 기간을 통해서 생각이 얼마나 바뀔까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는 거죠. 어떤 전공을 할지 모르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인가요? 뭐 수능 점수가 높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뭐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뭐 입학사정관제 같은 거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주 공부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학생들 뭐 우수하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필요한 건
뭐 기초학문이 됐든 인기학문이 됐든 자기가 전공할 학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그 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고 우수한 졸업자를 생산하는 대학의 본연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거죠. 학부제에 대한 가장 천박한 비난은 사실 그거였어요. 학위장사다. 소위 얘기하는 인기학문 간판 걸어놓고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 받아내서 뭐 하는 거.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전공 선택하지 못해서 생겼던 뭐 여러 가지 비극들.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부제로 돌아가는 학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대요. 뭐 소위 얘기하는 인기학과로 다 빠지고 인기 없는 학과에 배정이 됐어요. 그 학문이 하기 너무 힘들어서 수능을 다시 보고 입학하는 경우의 부작용들. 그런 것들이 사실 80년대 이후에 학부제 실험이 실패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노영구 처장님께서 뭐 교수님들 열심히 하셔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교수님들 열심히 하시면 좋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그 책임의 그 폭탄 돌리기가 교수님들한테 가냐는 거예요. 교수선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2014년 구조조정 당시 그 사회과학대 부총장님 그 다음에 뭐 중앙인 일부 이용자들 하던 얘기 뭡니까? 교수가 열심히 했어야지, 신입생 유치 열심히 했어야지. 그 타겟, 그 학과 선배들한테도 갑니다, 나중에. 교수는 열심히 했는데 애들이 왜 안 가? 야, 선배들이 많이 했어야지.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럼 학교 발전을 위해서 왜 그 책임이 교수와 학생들에게만 가냐는 거죠. 학교 본부와 재단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아까 전공 만족률 뭐 40% 안 된다? 뭐 전과하고 싶은 친구들 많다.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봐야 할 거는 그럼 그 학문과 그 과에 그동안 학교가 얼마나 많은 투자와 지원을 했는지부터 우리가 물어봐야 그래서 발언하기 힘들었을 텐데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논의를 하자는 게 공부는 무조건 방어를 하고 여러분은 학교를 공격해서 만족감을 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네. 아니 네네 맞습니다. 아니 학생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좋은 대학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소위 우리가 비인기 학과라고 하는 무슨 예를 들면 철학과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가 국문과니까 제가 국문과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학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어떤 학과가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그런 학과가 비인기 학과다 이래가지고 없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거기는 미국의 여러분 잘 알겠지만 에비리 대학들 대부분이 다 그냥 무전공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이 혹여 내가 경영학과라고 하는 인기학과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또 국문과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국문과에 들어와서 또 경영학과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예를 들면 다 무전공으로 뽑아서 너는 어떤 학과든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학교가 이 어떤 능력이 수용 능력이 다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과대학 차원에서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좀 넓혀주자 하는 측면이고요. 학부제가 왜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80년대부터 시도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잘 안 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은 이걸 한두 가지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뭐냐? 방향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내가 대학에 대해서 알고, 전공에 대해서 알고, 사회에 대해서 알고, 고등학교 때 몰랐던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난 다음,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고등학교 때 선택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잘 안 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저도 국문과 학생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문과 교수지만 우리 국문과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을 하지 우리 중앙대학교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학교 일을 맡기 전에는.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가 갖는 폐쇄성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큽니다. 이 학과가 갖는 폐쇄성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전공들을 만들거나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얘가 예를 단적으로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산업보안학과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산업보안학과가 굉장히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과입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보다 더 좋다고 하는 학과에다가 이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정원을 40명을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가. 정원 40명. 예를 들면 국문과에서 2명, 수학과에서 3명, 영문과에서 몇 명 이렇게 다 해서 4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학과에서도 학과제로 운영하는 한 이 40명의 정원을 빼지 못해요.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있는 우리가 정원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사회 변화와 예면하고 10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가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80년대부터 정부가 이런 거를 이해를 해서 이게 학부제로 가서 뭔가 정원의 탄력성을 갖고 학생들도 전공 선택을 대학에 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온 겁니다. 그런 거지 학교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전공제도, 이 전공선택제 제도를 왜 만들겠습니까? 학과제보다는 전공선택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수를 괴롭히기 위해서, 교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왜 하겠습니까? 이게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학교가 나중에 정말 좋은 학교가 되면 그때는 무슨 인기학과 비인기학과가 필요가 없어요. 많은 학생들이 심지어 외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거지 단순히 무슨 비인기 학과를 죽이기 위해서 만약에 비인기 학과를 죽이기 위해서 했다면 이런 제도를 왜 선택을 하겠어요?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185명 줄여야 되는데 이 학과 지표가 안 좋으니까 없애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손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잘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장입니다. 이제 사회학과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사회학과의 신광현 교수하고 상당히 친해요. 되게 친하고 옛날부터 공부할 때부터 알았고 또 우리 와이프하고 신광현 씨 와이프하고 근데 신광현 씨 와이프는 대학 다닐 때부터 봤어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친이고 사회학과에 역시 신광현 교수가 잘 가르쳤네요. 자, 여러분 한번 공부해보자고요. 과거에 계열적인 가장 큰 차이는 학과냐 전공이냐입니다. 사실은. 학과제의 폐단을 저는 그 교수 생활 30년이 가면서 절실하게 느껴왔어요. 모든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학과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간단하게는. 그런데 아까 엑센추어 말씀하시는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요구한 거는 그러면은 그쪽에 요구한 거는 얘가 많은 세계 많은 대학을 서베이를 해봤고 한번 들여다봤고 연구해봤으니까 특징이 뭐냐 그런 거를 연구를 시킨 겁니다. 그 시키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럼 그거를 우리 학교에 어떻게 녹여놓을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영문대학 학생이고 싶고 저도 영문대학 교수 총장 되고 싶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많이 나아졌으니까
아까 고려대학 예를 들었는데 뭐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 거 말씀드렸죠. 고려대학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옛날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우리가 농구할 때 저는 그쪽에 대해서 나는 중앙대학교 응원한다. 왜? 친정은 의미가 없어요. 내 시집, 내가 사는 현재 이거 중앙대학교 좀 같이 시켜보자. 중앙대학교 하자는 게 좋지. 솔직히 나 기분 많이 나쁩니다. 왜? 우리 중앙대학교가 고려대학교보다 못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난 절대로 못한 생각은 안 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런 대학보다 조금은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조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전 고민한 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스카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가면서 사실은 요즘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가장 이래저래 학과제하고 전공제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고 또 전공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그 융통성 있게 융합과 통섭의 시스템을 가르쳐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기 인재를 배출할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가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전공을 시바전공이건 이중전공이건 국수전공은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학교 자원도 그런 식으로 배분해가지고 그리고 학과제로 하고 하면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학과를 없애 나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사실상 비교미소하고 사회복지학교죠? 아마 제가 총회 때 한 겁니다. 2013년도에. 많은 거를 참 저도 가슴 아프게 느꼈어요. 교수님들 만나고 학생들 만나고 졸업생 만나고 심지어는 학부모까지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있던 저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러면은 이게 전공 시스템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교수님들이 서로 생각해서 이 30명, 40명이 내 학생이 아니라 중앙대학교 작게는 단과대 학생, 넓게는 중앙대학교 전체 학생이 내 학생이다. 내가 이 학생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연구는 다방면 교수들이 같이 연합해서 융합적인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시대적 흐름이다. 그런 거를 조사하는데 SNCO 연구원은 우리가 초빙해가지고 그런 걸 도움을 받았지 거기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중앙대학교 이제 100주년 3년 나왔습니다. 100주년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100주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그런데 녹아있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 아픈 거는 정원을 계속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런 거에다 학생들의 어떤 학생 중심의 교육체계를 만들자는 거. 이런 거 전부 하나하나로 녹여가면서 있습니다. 어떤 제도든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총장으로서 여러분한테 총장 이전에 30년 교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학과제 참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노력한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술대학 공간연출과 14학번 배희정입니다. 네, 이 자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의를 해보자고 저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저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저희를 약간 설득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단 예술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특히 연극, 영화, 공간연출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가 나뉘어 있잖아요, 현재. 그리고 저는 그 세 과가 각 학과의 어떤 뚜렷하고 세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통폐합을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예술 분야 학과의 입장에서는 각 파트에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통폐합이 되면 뽑는 실기 방식이라던가 특히나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과 세 개를 통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학문 간의 유연성을 되게 강조를 하셨거든요. 아까 이제 PPT를 보면서. 근데 저는 학문 간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를 이제 묶어서 통합을 하는 것보다 이제 추가적인 과목을 개설해서 듣고 싶은 인원들이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시험만을 목적으로 대학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과에 정말 오고 싶어서 왔고 공간연출과만을 바라보고 이 과에 들어왔는데 학과에 통폐합이 아무래도 뭉치게 되면 학과에 통폐합이 아무래도 저는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불가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은 정말 막고자. 왜냐하면 정말 이 세 가지 분야는 통합이 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제가 그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발표할 때 기획처장이 연극과하고 연기학과는 따로 뽑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연극학과하고 영어학과는 따로 분명히 이제 뽑을 거고 공간연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공간연출은 여러 교수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또 학생들도 여러 가지 이게 연기 분야라든지 연출 분야하고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계속 또 교수님들도 말씀하셨고 학생들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연기와 연출과 그 다음에 공간 연출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앙에 있으로서 학교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시민들도 왔겠지만 정말 다들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중앙에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 의견에 대해서 절대 반대다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까의 질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저희는 지표를 좀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더 학생들이라서 정말 많이 공부하신 30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보다 정말로 기모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로서 저런 평가가 나와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연극학과지만 연극학과만을 보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술 대학을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같은 시험들이나 예를 들면 어떤 지표로서 그 시험을 평가하면 그런 것이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사람이 좀 앉아야 그냥 말을 가르치고 얘기를 하면 다 설득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언컨대 저희 학생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 PT 자리에 그 연극학과가 지표가 안 좋다, 이렇게 예술대학이 지표가 안 좋다는 것도 내용이 나왔나요? 예술대학 안에 교환대학도 있고 저는 자세한 데이터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무용과나 이제 안성에 있는 분들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분들의 이제 말을 들으시겠지만 무용과나 군대로 차림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일단 연극학과지만 연극학과
함께하는 거죠. 아까 배를 같이 탔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정말 많은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 아마 우리 학교의 예술 분야가 신입생 전체 비율 중에 21% 정도가 이제 돼서 학교 지표를 여러 가지 끌어올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예술대학을 다른 대학의 예술대학하고 비교하는 거는 사실 연극학과나 영어학과나 이런 사립학교하고 비교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체 지금 우리 학교의 입학 정원이 4,623명 정도 되는데 이거의 22%가 지금 예술계열의 입학입니다. 다른 경쟁대학을 보면 알겠지만 되게 10% 미만이고 우리보다 이제 더 낮다고 하는 대학들이 7%, 6% 정도의 이제 입학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술계가.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 이렇게 예술계열의 포션이 너무 높아지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강점이 있는 분야를 선택과 집중해서 튀어나가고 이 예술 분야의 포션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연구비를 많이 따올 수 있고 또 논문을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야에 우리가 조금 이 포션을 좀 옮기자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지 연극학과가 다른 대학하고 예술계열이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하신 예술계 두 번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각각 전공별 경계 존중이 될 겁니다. 하지만은 정말 또 하나 핑계로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우리 대학의 개설 학과목 수가 아까 수업 어렵다 그러는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술대학 특히 음악대학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악대학은 뭐냐면 한 명에 2명 놓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요. 전교수 강의 부담도 그렇고 해서 사실 예술대학은 만약에 수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음악대학은 수업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도 높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비용인 것도 많고 해서 예술대학을 조금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특히 연극이나 영화 이쪽은 우리 중앙대학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오히려 키우면 키웠지 줄이거나 좀 통합해서 연극하고 영화하고 어떻게 제가 아무리 모른다 그래도 같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술 계통은 조금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달라요. 하지만 음악이라는 데서 강좌 수가 몇천 명 강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여러 가지 학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런 것도 좀 학생들한테 일일이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경영자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점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이크 언제 잡았어요? 뒤에서 줬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대학 연극학과 1학번 박정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계속 우리 중앙대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대학과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전공과 통합하고 융합을 해서 학부로 간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다면 전공 심화를 들을 수 있는 기간은 실질적으로 2학년 1학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학년 1학기 동안 전공 심화를 공부를 해서 과연 4년 동안 전공 공부를 한 타교 학생들과의 그런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융합을 위해서는 그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학년 1학기 동안의 전공 탐색기가 그동안에 저희가 어떻게 그 전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를 쌓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저희가 3학년 때 전공을 정했다고 친다면 1년 동안 혹은 반학기 동안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간 연출에서 반학기 동안 배워서 도면을 치고 무대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며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쟁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지표를 봤을 때 그 중앙대학교가 예술대학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셨는데 그 예술대학이 많다는 지표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중앙대 예술대학이 경쟁력이 있으니까 중앙대를 온다는 건데 어째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예술대학을 줄이려고 하시려는 것인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아까 지표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가장 불만족하는 부분이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고 싶은데 그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는 이것을 그냥 줄여버리기 전에 그 전공에 대한 전공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전공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말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지원 없이 그냥 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중앙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학과 이재원입니다. 중앙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고려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를 비교하셨는데 그 학교들과 비교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가치 있는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세분화된 과인데요. 7%랑 10%라고 하셨잖아요. 그 학교들은. 근데 그 학교들의 시스템을 보면 다 이렇게 통폐합,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우리 중앙대학교의 특별함은 정말 세분화된 전공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고 세분화된 전공 심화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로 온 건데 왜 그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앙대학교가 다른 학교랑 그렇게 비교하면서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 중앙대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왜 다른 학교랑 똑같이 가려고 하는지 궁금하고요. 솔직히 3학기를 전공 본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동안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왜 그거를 대학교에 와서 또 다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솔직히 유럽이나 다른 미국이나 그런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는 내가 한국에서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공부하고 싶기 위해서 더 그 과로 되게 유명한 학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앙대학교는 될 수가 없는지 중앙대학교가 다른 대학들과 똑같이 그렇게 통폐합을 하고 3학기 동안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전공을 세분화시켜서 더 심화시키게 만든다면 중앙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랑 더 가치 있는 더 특별한 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은지 그런 대안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매우 건설적이고 유익한 제안을 해줬습니다. 저도 연극 그쪽 공간 연출, 영화 쪽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광석 교수님, 백남현 교수님, 최재호 교수님이랑 상당히 깊이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 연출이 연극 쪽, 영화 쪽 이렇게 교수님이 나눠져 있고 다수가는 무대 미술가로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또 고려해야 되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대학의 피어 대학을 보면은 공간 연출이 연출하고 일정 부분 또 링크가 될 수 있고 또 디자인 쪽하고도 어느 정도 또 연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교수님들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교수님들과의 대화에 반영해서 한목적적이고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는데 서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공이 세분화돼 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 전공을 뭉뚱그리는 게 아닙니다. 전공은 세분화돼 있는 거고 학생들이 선택의 시기를 조금 늦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예술 계열에서 공간 연출로 들어온 학생이 3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 계열의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공대는 또 공학 인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술계는 예술계열 예를 들면 그 바이올린으로 들어온 학생이 여러 개를 다 하다가 3학년 때 바이올린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연기 전공을 하러 들어온 학생이 내가 3학년 때 연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때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대학의 특수성, 또 공학 분야의 특수성, 또 인문대학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우리가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포맷을 보여드린 거고 그 단과대학별로 우리가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발전예를 만들기 때문에 각 그 전공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단과대학별로 어떤 걸 반영해서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될지는 앞으로 이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공이 아마 지금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어찌 생각해보면 전공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거 전공을 뭉뚱그리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선택의 시기를 늦춰서 모집을 그렇게 하자는 거지 전공 자체가 뭉뚱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배고프죠? 아니요. 배 안 고파요? 나도 안 고픈데 나도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우리 사실 총장님께서 6시 반에 일정이 있으신데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대화를 하시려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2질문만 지금까지 질문 안 했던 분들 질문을 좀 받아보고 여러분들 이거는 있죠. 여러분들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설명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하시면은 학과별로 오셔도 좋고 단과대학별로 오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같이 소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십시다. 딱 2질문만 더 받아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총장님 이제 좀 놔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1시간이나 늦으셨어.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학부모님 연락 좀 해주시죠.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경영대 소속이고요. 일산학번 홍정철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는 사실 좀 경영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술학부분들이 하는 말을 좀 들으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앙대학교의 발전과 예술대 학부분들의 발전이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나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발전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계속 예술대 학부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교수님들이랑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쪽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예술대가 왜 통폐합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맞으신가요? 그리고 왜 정원을 감축해야 되는가 맞으신가요? 네. 학과 통폐합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피어그룹 아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이게 두 개, 제가 생각에는 이게 2개인 것 같거든요. 크게 말하면은.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이거를 저번 공청회에서도 봤었어요. 근데 그때랑 오늘이랑 와서 지금 본 바로는 교수님들이 통폐합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과대별로 모집을 한다고 했고 오늘도 중앙에는 글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무슨 글이었냐면은 예술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선발을 아예 예술대 전공으로 선발을 해서 1학년 때부터 전공 진입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 또 아까 뭐였죠? 제가 두 개 중에 한 개가 뭐였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피어그룹. 예. 이게 사실인가요? 저는 사실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기 교양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학생의 질문에 잠깐 한 가지
그 사진과 문예창작과 연극과 영화과가 뭉쳐서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다. 사진과는 사진과로 꼽고, 문예창작과는 문예창작으로 꼽고, 영화과는 그거는 미안합니다. 그럼 그냥 이거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제 경영대 입장에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학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서만 그런 것들을 평가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학교 순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수님들의 그 아까 얘기하신 논문 인용 횟수 그리고 논문 발행 그리고 논문의 질 그런 것들도 이런 학부 학사 구조의 선생에 대해서 향후에 포함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공 진입, 그러니까 대결제로 선발을 했을 때 전공 진입을 원하는 학생들의 그 수요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인문대라든지 일부 비이학과의 경우는 그러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아무리 교수님들이 좀 노력하신다고 말이죠. 그럼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그 논문을 씀으로써 인용과 피인용 그리고 그거의 질을 해서 이런 학부 학사로 선진화에 반영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학부 단위에서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원은 이미 저희가 이제 작년 2학기에 걸쳐서 전부 조정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실 이제 대학원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자연과학대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대학의 어떤 이제 학과를 예를 들면 그 학과는 무슨 취업률 지표 이런 건 상당히 낮고 또 학생들의 선호도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학과 교수님들이 쌓은 그 논문의 역량은 우리 학교의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대학원의 사이즈를 굉장히 키워서 또 학과가 전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부 문제하고 대학원 문제는 조금 분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우리가 우수한 학문 단위를 학교가 일부러 학생들이 선택 안 한다고 해서 없애거나 이렇게 할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마지막 질문 저 뒤에 아까부터 마주에 뒤돌아보는 우리 학생 철학과 학생회장 1, 1학번 정철 아직 마이크 좀 우선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게 뒤늦게 발표가 됐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그 일정표 좀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정표 마이크 좀 일정표를 보시면 입시 요강 확정이 4월 둘째 주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도 여러 찬반 의견이 오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기간이 짧다고 생각을 해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아무리 몸에 좋은 홍삼도 쓴맛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사람 있듯이 이것 또한 전체 학생을 상대로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거나 반대를 나눠가지고 백지화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 발표한 사회학 학생이 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진지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느라고 질문을 못 들었는데 학생 질문이 그거라는데요. 학생도 투표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할 거냐 할 거냐 결정할 수 있느냐. 총장으로서 답하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또 정말로 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기본적인 틀 자체는 갑니다. 대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 의견을 대등해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세부적인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런 말씀 할 수 있지만은 대학에서 하나의 학문체계 전공인 학과 작년에 우리가 기교민속하고 사회복지학부에서 아동 청소년학부 이런 몇 개를 좀 정리했잖아요. 이게 완료되는 게 약 7년 걸립니다. 7년.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0년대 넘어가면은 우리 학문체제가 대학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시행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2020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해가면서 지금 큰 틀은 여러분이 학과가 없어진다는데 전공으로 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학과를 없애야 되는데 학과를 없애지 않고 그 모집단위를 광역해가지고 모든 학과를 전공으로 살려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큰 틀의 변화가 없거든요. 이거를 유지해가면서 앞으로 좀 더 유연하게 해서 정원 줄이라든가 또는 학문의 변화 이런 것을 유연하게 우리가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시행한다 하더라도 완료되는 것은 2020년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오셨고 또 그래 하면서 여러분한테도 그럼 새로운 제도에서 가능한 혜택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여러분도 혜택을 받으시도록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같이 노력해서 이 방향에 건설적으로 세대한 사항을 찾아놓는 그런 걸 완성하는 이런 시간을 같이 꾸준하게 가질 겁니다. 학생 여러분들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아마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도 물론 여러분들 선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10년 정도 선배되나? 아무튼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사실은 중앙대학교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아마 같은 영혼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어떤 의견의 차이들을 좁혀가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궁금증도 해소되고 질문도 충분히 많이 우리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1차 설명회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저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든 학과단위로 오시든 언제든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의 의심도 없이 아무 때나 요청하세요. 그래서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고맙고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 학교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도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